오늘 배울 게 19단원 가설 검증에 대한 생각. 가설 검증. 검증의 이제 어떤 생각, 아이디어. 네. 사실 이제 어떤 우리가 통계를 배우잖아요. 네. 통계를 배우면 이거를 갖다가 통계 처리한다라는 표현을 써. 우리 뭐 수치 해석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 수치 해석이라는 걸 대학교 과목에서 배우잖아. 이거 물론 선택하기 할 때 해가지고 안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수치 해석이라든가 어떤 판단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야.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서 얘가 맞느냐 틀리냐를 할 건데, 네. 여기서는 아까 보니까 뭐 기각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이제 3%에서 1% 사이에 값이 안 나오면, 이거보다 더 적게 나오면 이건 의미가 없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데, 자, 그걸 그대로 원문 해석을 보면 가설 검증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고,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가설 검증이란다. 가설 검증의 절차, 순서는 어떤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 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해가지고,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반하는 가설을 세운다 했다. 첫 번째가 이제 반하는 가설을 세운다. 이게 사실 뭐하고도 좀 비슷하냐면, 네, 그 앞단에서 기루법이라고 들어봤지? 네. 기루법.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랬는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버리는 거. 그게 기루법이었잖아. 그치? 그거 비슷해.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확률을 정하고, 두 번째가 이제 기준이 되는 확률을 정한다는 거야. 이걸 정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하고 가설이 옳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얻어진 데이터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예를 들면 선생님도 이제 석사 논문 그때 쓸 때 뭘 했냐면, 나는 주 전공이 미케닉, 이제 이 구조역학 쪽이니까, 미케닉스, 이게 이제 철을 좀 다루는데, 철이라는 게 부식이 되잖아. 네. 물하고 공기를 만나면 이제 부식이 돼. 거기다가 겨울철에 소금 같은 것까지 뿌리면 더 부식이 심하게 되지. 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면 자연적으로 가만히 냅뒀을 때 부식되는 게 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소금 뿌리고 이렇게 하면 부식이 더 심하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네. 그 기준을 정한 거야. 이걸 이제 정할 때 자연 상태에서 얘가 가만히 놔두면 부식이 되다가도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덮개 역할을 해. 네. 그럼 이 공기라든가 물로부터 차단이 돼서 얘가 보호가 돼, 안에가. 자연적으로. 네. 피막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이게 빵프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에도 적용되냐, 주식이나 집도 샀는데 자꾸 떨어져. 네. 가만히 냅두면 빵프로가 돼야 되는데 빵프로 안 되는 거지. 상장 폐지되면 빵프로 아닌가? 상장 폐지된 기업을 또 누가 사요, 다시. 그래서 다시 되살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내가 그때 당시에 해보니까 이게 5% 정도밖에 부식이 안 됐던 것 같아, 내 기억에. 5%. 이거 이상으로 안 떨어지더라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할 때는 얘를 10% 정도도 부식이 된다, 뭐 20%도 부식이 된다, 이렇게 극한 사항을 만든 거야, 인위적으로. 5% 자연 상태에서 5%도 있지만, 뭐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막 소금을 뿌린다든가 이러면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소금 뿌린 행위를, 소금 뿌려놓고 부식될 때까지 기다리면 100년 기다려야 되니까 실험 논문을 써야 되는데 100년 못 기다리니까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전기를 흘려가지고 부식을 막 시켜. 여기 양쪽에다가 전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이 전류가 흐르면서 부식이 막 진행이 돼.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부식을 인위로 시켜가지고 10%도 20%도 해가지고 힘 내력. 내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우리 사람을 치면 뼈의 힘이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
부식이 됐다는 거는 이제 원래는 단면이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부식이 막 생기면 이걸 녹을 제거하고 나면 단면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거야. 좀 줄어들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견디는 힘하고 얘가 견디는 힘이 다르겠지. 네.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이제 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게 이 기준이 되는 확률이란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보통은 이제 1.4라는 정도의 안전치를 준 어떤 능력에 데드로드라고 하고 뭐 라이브로드에는 1.7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전문 용어인데 하여튼 40% 70% 이런 거에 안전치를 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내력이 100%야. 그러니까 여기서 100을 감당했는데 힘을 얘가 50밖에 못 감당해. 그러면 이거는 부식이 치명적이지. 네. 그렇지.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하고 실험을 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거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반하는 가설을 세우고 두 번째 기준이 되는 확률을 정하고 가설이 옳다 가정했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난 데이터가 일어난 확률을 구해서 실제 데이터를 구하는 거지. 이제 실제 데이터의 확률을 구해서 이 실제 데이터의 확률과 기준이 되는 거를 비교해가지고 세 번째가 이제 계산된 확률과 기준으로 삼은 확률을 비교하여 가설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아이디어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 이 단어는 그러니까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보냐는데 대부분의 논문은 이과 쪽 논문은 다 수치해서 그러니까 논문을 뭐 써놓고 그냥 말로 미사 여부 써가지고 뭐 아름답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결과에 따라서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데리고 환자를 진료하는데 이 환자가 치료가 됐어 어땠어 뭐 더 5년 생존할까 안 할까 이런 거 다 숫자로 얘기해야지 그냥 말로 상태가 좋아졌네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환자들은 전공자 뭐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환자들한테는 상태가 점점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어디 의사들끼리 컨퍼런스하고 논문 발표할 때는 수치로 다 얘기하라 이 얘기야. 결론은 이걸 배우는 목적이 뭔지 알겠죠? 예. 그런 단어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보면 돼. 그래서 3번 예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예시가 동전 던지기였어. 예. 아까도 얘기했는데 A 씨가 동전을 5번 연속 던졌더니 5번 모두 안면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는 거야. 주장이 뭐냐면 이 동전 안면이 잘 나오네. 동전 던지기 하는데 동전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딱 정해져 있죠. 네.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이야. 이거 수학적 확률. 네.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배운 수학 지식상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그게 2분의 1은 수학적 확률이야. 그런데 통계적 확률. 내가 지금 직접 해봤더니 앞면이 네. 계속 앞면만 나와. 3번 다 해봤더니 앞면이 나와. 네. 그럼 이상하잖아. 네. 한 번은 앞면, 한 번은 뒷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앞면만 계속 나와. 그럼 뭔가 통계적 확률이 좀 이거는 실제 이제 해본 거거든.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타율이 3할이야. 그거 통계적 확률인 거지. 네. 그죠? 10번 나오면 3번 안타 때린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나왔는데 오늘 경기에서 한 번도 안타 못 때렸어. 그러면 이상하잖아. 네. 그랬을 때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지려면 데이터의 양이 커야 돼. 네. 이게 커지면 이게 점점 여기에 가까워져.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확률에서 배운 큰수의 법칙. 큰수의 법칙은 이제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야.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하지만 혹시 동전에 가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우연히 5번 연속 앞면이 나왔을 수도 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지금 선생님 번역된 거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네. 책에 나와 있는 번역
오늘 읽어준 거. A씨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사용한다. 가설이 뭐냐면 동전은 앞 뒷면이 동일하게 나올 확률을 가진다. 즉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가설이라는 거야. 그럼 이 가설이 맞았는지 틀린지 검증하겠다는 거지. 기준이 되는 확률은, 그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확률, 아까 기준 확률을 정하려 했잖아. 앞면이 잘 나온다. 기준이 되는 확률은 뭐로 했냐면 5%로 했다는 거야. 계속 던졌을 때, 예. 5번 던져가지고, 이거 5번 던졌을 때, 앞면이 잘 나온다 했을 때, 기준 확률 5%를 했다는 거야. 5%라는 거는 이제 퍼센트가 붙으면 이거 100분의 이렇게 해서 100분의 5니까 0.05가 돼. 기준 확률. 그래서 5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가를 봤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앞면이 나오고, 5번 던지는 거야.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네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이거 왜 3번이라 쓴다. 2분의 1, 2분의 1. 다섯 번째도 앞면이 나왔어. 그럼 이게 32분의 1이잖아. 예. 이걸 계산했더니 이거는 약 0.03125가 나온다는 거야. 예.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얘보다 작게 나오면 얘는 틀렸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기준 확률로 잡았는데 이거보다 더 작게 나왔지. 예. 그럼 얘는 가설이 잘못됐다라고 해. 가설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러면 기준 확률을 이게 5%로 잡는 건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 이거. 자기 나름대로 가설을 세운 거지, 그지? 예. 이거는 뭐 통상 자기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실험의 통계치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보면 기무가설이라는 게 처음에 맞다고 가정하는 가설, 앞면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든가 동전은 공정하다라든가 이게 기무가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무가설이라는 거는 맞다고 가정하는 거지. 이거 자체를 또 의문을 품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일종의 공리 같은 거지. 공리라고 들어봤어? 삼각형의 세변의 합은 180도라든가 삼각형은 세변을 가진다라든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거를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네. 기무가설은 처음에 맞다고 처음에 맞다라고 가정하는 가설을 갖다가 기무가설이야. 예. 근데 나중에 이게 틀렸을 수도 있는 거지. 두 번째 대립가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 대립가설은 여기서 대립가설이 이건 거지. 이 동전은 앞면이 잘 나온다. 뒷면보다 앞면 잘 나온다. 이건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걸 대립가설이라고 하지. 이제 대립군이라고 하지. 그리고 유의 수준, 기준으로 삼는 확률값, 유의미하다 이런 말 들어봤지? 네. 그래서 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뭐 유의미하다 이런데 이게 유의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이다 하면 보통 5%를 잡는데. 오케이? 네. 5%를 사용하거나 또는 1%를 사용하는 경우도 극히 있긴 한데 주로 5%. 알겠지? 네. 유의 수준. 그 다음에 기각, 기무가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 그걸 기각이라고 한다. 기각. 이거 법률 용어 같아. 기각시킨다. 당신의 소재기가 아예 기각됐다. 이 말은 소재기 하지 말라 이거야. 그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네. 그래서 동전을 5번 던져서 5번 다 앞면이 나오는 이런 공정한 동전이라면 약 3%밖에 안 되는 드문 사건이라는 거야. 이게 3% 정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5번 연속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도 벌어지지, 그지? 예.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가설은 버리고 앞면이 잘 나온다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번 던졌는데 5번 다 앞면이 나왔어. 예. 그런데 여기서 맨 처음에 기준을 세웠던 기무가설이 뭐냐면 이 동전은 공정하다 이렇게 했거든. 이건 항상 앞면 뒷면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고 공정하다 했는데 내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대립가설로. 이 동전 앞면이 잘 나온다 이렇게 해봤더니 3%밖에 안 된다 이가. 예. 그러면 이게 공정하다는 말을 버려야 되지. 왜냐면 기준치에 부합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5%에서 1%도 잡으니까 이 3%가 이 범위 안에도 들어올 수 있잖아 지금. 예. 5%로 잡으면 안 들어오지만 1%나 5% 사이라고 하면 유의미한 숫자가 돼버리지. 그러면 이 동전은 이거 그럴 일이 없어. 앞면이 잘 나올 일이 없어. 예. 이 동전은 항상 공정하기 때문에 앞면 뒷면이 나와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설로 보면 얘는 앞면이 잘 나온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지. 알겠죠? 조금 말장난 같고 좀 어려워 단어 자체가.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기본 예제 155번 한번 봅시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본인 어떻게 해석하지 그 문제를? 제가 해석한 거. 이 문제 해석을 일본어 한자 이거를 바로 읽어. 저 지금 이 정도 무림. 아직은. 자, 가설 검증에 대한 판단 1번 155번이야. 자, 첫 번째를 보면 어떤 기업이 그 처음에 나오는 게 아루 기업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예. 아루는 알지, 그게 일본어로 아루. 잘 몰라. 예. 어떤 기업이 이런 뜻이야. 예. 판매하는 그 판매라는 그게 발완인가? 판매. 예. 발행해서 판매하는, 그지? 예. 판매하는 하고 있는 시대로 있는 제품, 한자로 제품이지. 제품을 오라고 돼 있는 게 제품을이지. 한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만 이거 수업할 때 보니까. 그죠? 예. 한자. 근데 여기 있는 게 사실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는 화학을 좀 나오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한자만 읽어도 거기 있는 건 대부분 보이는데 여기는 히라가나가 많이 있어서 제품을 개량하여 개량 시지, 그렇지? 맞지? 예. 개량하여 20명을 대상으로 뭘 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죠? 예. 그 설문조사가 앙케이트인가 그게 뭐라고 그 카타카나가 했더니 설문조사 했더니 그중 15명이 밑에 두 번째 줄이지 15인이 품질이 향상되었다 시다 그죠? 항상 품질가 시다 향상시다 향상되었다라고 답을 했다 이거 답을 했다 대답하였다 그지? 예. 이 결과로부터 그죠? 이 결과로부터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해도 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가설검정의 사고방식을 이용하고 기준이 되는 확률을 0.05로 하여 검토한다. 이가 기준이 되는 확률이 0.05로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이제 문제 푸는 데는 기준 확률을 이렇게 주는 거지. 0.05라고 한다. 5%라고 한다는 거야. 이때 찾았어. 0.05로 한다. 그 다음 줄에 이때 네. 타다시인가? 네, 타다시 맞습니다. 타다시. 네. 0.505로 한다. 이때 공정한 동전을 20번 던져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하는 실험을 200번 반복했더니 앞면이 나온 횟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이 결과를 이용한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풀었던 수학 문제보다 유난히 일본말이 엄청 많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일본어가 안 되면 이거 수학 문제 못 푸는구나. 확률과 통계가 잘 고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치. 한 문제 나와도 그게 네. 역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일본 교수야. 한국 와서 뽑고 싶어. 일본을 잘하는 애 뽑고 싶잖아. 네. 반드시 낸다고 봐야지. 네. 이거 반드시 낸다고 봐. 이런 식의 어떤 확률과 통계 관련된 일본어 많이 쓰인 문제를, 물론 일본어 시험을 따라 안 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내는 거야. 그리고 내 친구가 동경대 박사 받은 애도 보니까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연구생으로 1년을 있더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박사과정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 연구생을 하면서 얘가 일본어 능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하는 예의 범절 있지, 인성 이런 거 다 체크한대. 1년 동안. 그래서 교수님이 야, 너 박사과정으로 들어와라라는 판단을 1년 뒤에 하더라고. 굉장히 걔네들도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열심히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 1년 뒤에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계약직 아닌가? 1년 계약직, 2년 계약직 해가지고 1, 2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정직원으로 만들어줄까 말까를 결정하잖아. 요즘 뽑는 거 다 계약직으로 뽑죠. 네. 대기업들이. 네. 경력 보통 신입사원 별로 안 뽑고 바로,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뽑아서 나중에 정직원을 돌리는 거지. 네. 왜냐하면 한국 정직원을 뽑아놓으면 해고가 잘 안 된다며, 노동법이. 네. 그러니까 함부로 정직원을 안 뽑고 계약직 뽑아가지고 하는 행동 봐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수치들이 나와 있죠, 그죠? 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위에 있는 숫자는 뭐지? 4, 5, 6, 7, 9, 10, 10부터 17까지 있어. 이게 지금 위에가 앞면의 수야, 앞면의 수. 20번 통전 정지기를 200번 했다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앞면이 4번 나온 게, 앞면의 수라고 되어 있는 거가 4번 나온 게, 한 번 등장했다. 5번 나온 게 2번 등장했다. 17번 등장한 것도 한 번 나왔네. 16번 등장한 건 한 번도 안 나오고, 예를 들면. 그래서 총 200번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봤더니 차트 앤 솔루션을 한번 보면, 차트 앤 솔루션.
제 수학 문제만 푸는 게 더 마음이 편한데.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것만 계속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함수 나와. 어. 그거 한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확률 같은 게 나오고. 문제만 요 수원에 있는 문제들만 그죠? 내가 좀 이따 해줄게. 자, 차트 솔루션 한번 보자. 이게 교재. 가설 검정을 적용해서 생각하는 문제에서는 지금 차트 솔루션 번역하는 거야. 가설 검증을 적용해서 생각하는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번. 품질이 향상되었다라는 주장에 반대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가설.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이 나오지. 그지? 네. 없으며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단순한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말이 어렵다. 번역하고도. 2번, 즉 설문조사에서 한 사람이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가정한다. 3번. 따라서 20명 중에 15명 이상이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할 확률을 구한다. 이 확률을 조사하기 위해 동전 던지기 실험 결과를 이용한다. 조사된 확률이 3번. 기준으로 정한 확률보다 작으면 가설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4번. 이 3번의 결과에 따라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제 해답. 주장. 품질이 향상되었다. 이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쓴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아. 가설. 품질이 향상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단순한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우연이란 말 나오죠, 그게? 기가 우연 대 기 고루 이렇게 돼 있지. 우연으로 일어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게 주장이고, 네. 기무가설은 아까 기무가설이라는 거 처음에 맞다라고 딱 인정하는 거지.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할 수 없다. 이게 기무가설인가? 네. 향상되었다는 대답은 그냥 우연의 결과일 뿐이지 품질이 향상되었다 할 수 없다. 이후 동전 실험 결과를 써서 실제로 15명 이상이 향상되었다 대답할 확률을 계산했는데 기준 5%와 비교해 판단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나온 게 이제 풀이가 어떻게 된가? 자, 동전 던지기,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해답에 보면 1번, 2번 돼 있죠, 뒤쪽에. 꺽쇠로 1번, 2번 돼 있지. 거기 번역하는 거야. 2번 밑에 있는 말. 동전 던지기 실험 결과에서 동전을 20번 던져서 앞면이 15번 이상 나오는 경우의 상대 도수는 200분의 3 더하기 0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돼 있지. 네.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3, 0, 1이라는 숫자가 15배 이상 되는 15, 16, 17을 표에서 찾아봐요. 네. 거기가 네. 3하고 0하고 1이지, 그지? 네. 그래서 200번 중에 3 더하기 0 더하기 1을 했더니 200분의 4가 되고 이게 0.0이야. 네. 그럼 2%잖아. 네. 2의 가설에 보면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가설이 맞다고 할 때 15명 이상이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할 확률은 0.02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1의 주장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되었다는 옳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결론은 품질이 향상되었다라고 판단해도 좋다. 이게 뭔 소리냐 갑자기. 그러니까 1의 주장은 뭐야? 1의 주장. 일단 뭐 1의 주장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일단 가설을 세운다고. 1의 주장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거고 2의 주장은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1번 주장과 2번 주장이 지금 반대잖아. 1번 주장 품질이 향상되었다 하고 2번 주장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 5%의 기준으로 기무가설을 세워서 해봤더니 이게 지금 2%가 나왔지. 그죠? 그러면 2%가 나왔기 때문에 품질 향상되었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5%가 나오면 기무가설에 의해서 처음에 가설이 맞는 거야. 그지? 근데 2%가 나왔으니까 적잖아. 기준 가설보다 가설의 그 확률보다 작지. 예. 그러니까 2%라 0.0이라는 게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그게 반하는 가설 세운 게 틀렸다는 거야. 대립가설. 대립가설이 뭐였어? 반대되는 거. 대립가설 2번의 대립가설이 뭐였냐면 품질이 향상 안 되었다는 거야.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우연이 된 거다 이거지. 이 말이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원래 처음에 기무가설이 맞다는 얘기죠. 원래 기무가설은 뭐였냐? 품질이 향상되었다. 1번. 그죠?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다. 그렇다. 그러면 그 밑에 프랙티스 하나만 더 해보자.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자, 프랙티스 해석을 해보면 한 기업이 이미지 캐릭터를 제작하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중 13명이 기업의 인상이 좋아졌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13명이. 이 결과로부터 기업의 인상이 좋아졌다고 판단해도 될까? 가설 검증의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기준이 되는 확률을 0.05로 두고 검토하시오. 됐지?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 아니 뭐 이게 수학 문제야. 이게 지금 말잖아. 문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지?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다. 그지? 이걸 어떻게 일본어로 다 쓰냐 또. 근데 일단은 대학 이름 안 나온 거 보니까 이 자체 그냥
그냥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155번 다시 한번 해보면 기업이 이미지 캐릭터를 만들어 20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어. 13명의 기업의 인상이 좋아졌다 응답했어. 이걸부터 기업의 인상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는가? 유의 수준은 0.05로 한다는 거야. 유의 수준 5%. 동전 던지기 실험 결과 20번 던지기를 해서 200번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기무가설이 뭐야? 기업의 인상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다. 그지? 좋아졌다고 응답할 확률은 2분의 1인데 이게 이제 기무가설은 인상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대립가설은 기업의 인상이 좋아졌다. 그지?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한 기업이 이미지 캐릭터 제작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13명의 기업의 인상이 좋아졌다라고 대답한 거야. 네. 그러니까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장이잖아 지금.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인상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해도 되느냐, 이 주장을 옳다라고 얘기해도 되느냐, 이거를 가설 검증의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검토해보라 이거야. 기준이 될 확률은 0.05, 5%로 한다 이랬어. 그래서 여기서 기무가설은 뭐냐면 기업의 인상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고, 대립가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이 뭐냐면 기업의 인상이 좋아졌다라고 쓰는 거야.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 뭘 기무가설로 하고 뭘 대립가설로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그 20회 동전 던진 거 있죠. 그걸로 해서 13명 이상이 좋아졌다 대답할 확률을 구하라 이거잖아. 그러면 13명 이상, 앞면 13번 이상 나오는 숫자를 다 더해봐. 그게 13번 이상 나오는 숫자가 뭐가 있지? 표에서 보면 16이 있죠. 16, 8, 3, 0, 1 이런 걸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이게? 16분에 11이고 27, 28이지. 그래서 그거의 값을 계산해 보는 거야. 200분의 28. 그럼 얼마나? 14% 정도. 응? 0.14. 그죠? 그러면 5%보다 더 높지. 높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인상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인상이 좋아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인상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지?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제 그 밑에 가설검증 사고방식의 주의점 해가지고 쭉 나와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밑으로도 다 똑같은 말이지 지금. 가설검증 판단하는 거. 그죠? 이거 일본어 좀 되면 풀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소개하는 정도로 그냥 끝낼게.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차트 수학 끝나는 거. 차트 수학 1이 끝났고, 여기서 이제 뒤로 가보면 몇 페이지냐면 267쪽에 가보면 리서치 앤 워크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 그 목차를 보면 1, 2, 3, 4, 5, 6이 있지. 그래서 1번은 이제 필요 조건하고 10분 조건,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 그렇지. 그 조건.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맞지? 그 다음 2차 함수의 문장제 문제, 그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 고찰, 그 다음 삼각비의 중요 정리, 그 다음 데이터 분석의 문제, 이렇게 6개를 특별히 따로 리서치 앤 워크를 했어. 결국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렇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2차 함수 쪽이지. 그래프.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 리서치하고
모의고사 때도 여기서 한번 워크 해보자 이거. 그래서 사실 2차 함수를 잘해야지 우리나라에서도 2차 함수를 잘해야지 그게 저기 뭐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전부 다 2차 함수가 돼야지 마무리가 돼. 자, 그럼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특강처를 한번 해보자. 2차 함수.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면 관슈 이러는데 fx, x에 관한 식이라든가 fx라고 해도 되고 그냥 y라고 할 수도 있는데 y라고 하면 얘가 어떤 변수가 주인공인지 모르는데 fx라고 하면 x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읽을 때 the function of x의 줄임말이거든. fx가 x의 지배를 받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다 이거. 이랬을 때 2차란 말이 있기 때문에 뭐가 0이 되면 안 돼? A가 0. 그렇지. A가 0이 돼버리면 2차 식이 없어지지, 그지? 그래서 이건 A가 0이 아니란 말이 2차 함수라고 하느냐, 그냥 함수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2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A가 0이 아니란 말을 당연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냥 함수와 fx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은 그냥 A가 0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최소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A가 0이 아니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에서 0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A가 0보다 크든가 A가 0보다 작든가 둘 중에 하나겠네. 이 생각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챗GPT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 용량이 좋다는 게 무슨 어떤 의미냐면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을 많이 빠르게 하는 애가 머리가 좋다라고 하지. 우리가 머리 좋다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야 이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걔는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닌 거야. 머리 좋은 애는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A가 양수 아니면 음수겠구나. 여기까지 사고가 더 발전하는 거지. 이게 이제 머리가 좋은 거야. 자, 그럼 A가 양수면 함수는 무조건 뭘 그려보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A가 양수인 경우에 그래프를 점을 찍었겠지. 점 찍어서 연결하면 그게 그래프잖아.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 위로 볼록이라는 거야. 둘 다 공통점이 있어. 2차 함수의 공통점 뭐야? 꼭지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축에서 뭐야? 서로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지.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대칭성이 있고 대칭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존재한다. 꼭지점을 이제 여기서는 정점이라고 그랬었어. 일본 책에서 정점. 정상할 때 정점. 꼭지점, 대칭축. 됐지? 그런데 이 꼭지점이라는 거는 좌표가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X좌표만 알면 그 X좌표를 대입을 하면 Y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X좌표를 외워야 되는데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걸 암기해야 돼. 근데 이게 또 대칭축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만 알고 있으면 Y값을 계산하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대칭축은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만 쓰면 안 되고 x 이꼴 써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좌표축에서 보면 얘가 x축이 여기가 y축이 오는데 이 대칭축이 y축과 평행하게 가잖아 이렇게. 근데 y축이라는 거를 수식으로는 x 이꼴 0 이렇게 쓴다고. y축에 있는 모든 값들의 공통점이 x 값이 0이야. 그래서 y축이라고 한글로 쓰면 미국사 못 알아듣잖아. 더 y axis 원래 이제 영어로는 더 y axis 쓰는데 더자 빼버리면 그냥 y axis도 쓰거든. 그런데 이렇게 쓰면 한국 사람 또 못 알아듣잖아. 수학적인 용어가 x 이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x 이꼴 모양이 똑같은데 x 이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b 이러면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b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 그냥 외웠어. 그냥 외웠지. 이거 완전 제곱해서 나왔어요.
AX 이거 하고 시간 줄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A로 묶어내면 X제곱, 그 다음 A분의 BX, C가 이렇게 되지, 그지? 네. 그럼 A, 그 다음에 X제곱, A분의 BX 하고, 요거의 절반, 네. 2A분의 B, 그죠? 네. 그게 제곱이 있으면 얘가 완전제곱 되는데, 그걸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하고,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A에 X 플러스 2A분의 B에 완전제곱 되지, 그지? 네. 그 다음 빼기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인데 a 하나가 약분되겠지. 그럼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지. 그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게 0이 돼야지. 이게 만약 a가 양수라고 하면 네. 이 값이 존재하는 순간 계속 커지겠지. 네. 근데 이걸 지금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가장 채소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채소가 나오려면 얘가 존재하면 커지니까 얘 존재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채소가 되려면. 네.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넣어주면 남는 요 값이 지금 아까 y값이라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너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값. 이 y값은 외울 필요 없어요. x값만 외우면 너무 그지?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최대가 되지. 무슨 네. 말이냐면 이게 음수면 네. 이 값이 존재하는 순간 계속 뭔가 내려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 값이 없어야지 최대가 되지. 이게 자꾸 있으면 자꾸 뭔가를 빼니까 네. 더 줄어들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값이 이게 최대값. 이거 어렵지? 네. 자, 근데 다시 저렇게 완전 제곱으로도 할 수 있지만 미분 배운 적이 있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몰라, 없대요. 알죠. 고등학교 졸업했잖아. 아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거 뭐라고 읽어 이거? 프라임. 이건 들어봤지? 네. 그럼 미분 배운 적이 있는가? 프라임이나 단어 배웠으면 배운 적이 있는 거지. 아니 사실 그 프라임도 뭐였더라? 그 짝수 공식인가 그거 쓸 때 프라임 그 나누는 거 그거 때문에 하나 알면. 아, 이걸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프라임 넘버 해가지고 네. 소수 있잖아요. 2, 3, 5, 7, 뭐 11, 예. 13 그거를 프라임 넘버라고 그래. 주요한 이런 뜻인데 네. 일단 이게 프라임이라고 하고 미분하면 x의 n승을 이렇게 미분할 때 이렇게 프라임을 하면 네. 이 n이 앞으로 튀어나와. 네. 이걸 나를 가르쳤던 스승이 네. 사탕을 먹고 있는데 뒤통수를 때리면 사탕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더라고. n이 튀어나오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x는 한 번 맞으니까 마이너스 1. 차수가 줄어든다 이거지. 네. 그래서 x의 3승을 미분하면 뭐가 나와? 3이 앞으로 나와. 그리고 차수가 주니까 이렇게 된다. 2x의 3승이야. 그러면 3이 앞으로 나오겠지? 네. 그럼 3하고 2 곱하기 6이지? 네. 그러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됐지? 네. 그럼 5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5라는 거는 뒤에 x의 영승이라는 애가 숨어 있는 거야.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 5는 숫자만 있잖아. 상수잖아요. 네. 근데 상수에도 옆에 문자가 꼽혀져 있긴 해. 네. 어떤 문자? x의 영승이라는 문자가. 그럼 이걸 미분하면 0이 앞으로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0인 거야, 이거. 그래서 상수는 전부 다 미분하면 뭐가 된다? 0. 0. 항상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돼. 네. 이걸 미분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거 미분법이지, 법. 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 규칙. 규칙, 공식이야, 공식. 공식이니까 법은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암기. 그죠?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돼. 그 법이잖아. 네. 그걸 암기해야지. 암기 안 하고 난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는 거 암기 안 했으니까 난 빨간불에서 건너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주장하면 그 또라이 되는 거야. 그지? 네. 자, 내가 왜 이걸 지금 장하게 설명했냐면 이걸 까먹을 수가 있거든. 이거 완전 제곱으로 유도하는 것도 까먹고 유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거 알려주는 거야. 네. 원래는 미분 배운 다음에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하나 더 알려주는 건데
미분하면 그러면 2가 내려오겠지. 튀어나오면 됐잖아. 사탕이 튀어나오면 됐잖아. 예. 먹고 있던 사탕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예. 2가 나오니까 예. 2a 차수는 하나 줄어드니까 X. 1. 그 다음에 얘는 1이 튀어나오겠지. 예. 그럼 1b지. 예. 1b니까 b고 x에 0승이 되겠지 이제. 예. 없어진 거. 0승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1이 되는 거지. 예. 1이 된다. c는 상수는 0. 없어져 버리지. 예. 자, 그랬을 때 이 f'x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 알아도 접선 기울기를 의미한다. 뭐라고요? 접선은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 예. 꼭지점에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가죠. 예. 그럼 이 접선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거? 2x. 아니 이 기울기라는 정의가 뭐야? 기울기 각. x축에서 얼마나 얘가 기울어졌는지를 예. 숫자로 나타낸 거지. 예. 그잖아. 우리가 사람도 미스코리아 뭐 평가할 때 점수화 시켜가지고 10점 만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스코리아 뽑잖아. 예. 접선 기울기도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화 시키는 예. 거야. 예.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하나도 안 기울어졌다는 거야. 그걸 0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좀 기울어지면 1, 2, 뭐 3 이렇게 가는 거지. 예. 이해돼요? 예. 그럼 접선 기울기 얼마? 0. 이게 접선 기울기를 의미한댔잖아. 예. 그럼 이 접선 기울기가 꼭지점에서는 0이지. 예. 다른 점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이 아니지. 예. 근데 꼭지점에서는 0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꼭지점이었지. 아까 최대 최소점. 예.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걸 0이라고 두겠지? x는 그러면 뭐가 돼요? 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 2a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등장한다는 거야. 예. 알겠죠? 예. 그게 만약에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걸 까먹었다. 예. 그러면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것도 찾을 수 있고 이게 접선 기울기에서 낫다. 아 선생님 이게 더 어려운데요? 이게 더 쉬운데요? 그건 특이한 애인 거야. 이게 더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더 쉽지. 왜냐면 미분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분법이라는 건 공식인데 빨간불이 건너면 안 돼.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빨간색일 때는 안 건너면 되는 건데 예. 그걸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어려운 거지. 빨간색일 때 왜 건너면 안 돼요라고 그 원인을 막 빨간색일 때는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어려운 거지. 예. 됐지? 예.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외워야 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 2가 들어가 있지. 예. 여기 2가 있잖아. 예.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죠? 알겠습니다. 2차 함수에서는 요거 하나만 알아둬도 돼. 예, 알겠습니다. 자, 2차 함수니까 2가 들어가지. 왜 내가 2를 강조하냐면 나중에 근각 계수화에서 두 근의 합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마이너스 a분의 b야. 아 맞다, 그거 헷갈리는 거. 그거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보면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2 빠뜨리고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한 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a분의 b도 어디 있지 않아요? 이러더라고. 있지. 근각 계수에서 있지. 근데 그 근각 계수를 왜 갑자기 그 꼭지점에다 썼냐니까 헷갈렸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실세가 틀려버린다니까. 됐죠? 예. 2차 함수는 하나만 하면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 2a분의 b. 자, 좀 쉬었다 갈게. 예.